지금 현재 정광훈 목사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고는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언급한 무죄가 그거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지난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에서 정광훈 목사가 자유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고 전 목사가 이런 입장의 광고를 낸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 독자분들이 이거를 봤을 때 그냥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한 개인의 주장을 기사가 아닌 광고를 쓰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네,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짚어보아야 할 지점은, 정광훈 목사가 지금까지 어떻게 목소리를 키웠고 언론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2019년 6월 5일에 정광훈 목사가 시국 선언문을 내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 하야를 요구했고요. 맞아요. 심지어 문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를 했고, 그리고 혐오 표현이나 흑발론이 가득한 발언을 엄청 쏟아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종교인 치고는 선을 넘었다라는 비판이 있었고, 종교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상당히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언론은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살펴보면요. 네. 조선일보는 단 한 건의 비판 보도도 내지 않았고요. 아, 전광훈 목사 관련해서요? 네. 근데 오피니언면 하단에 이제 이번 광고와 비슷하게 전 목사를 지지하는 보수 기독교 단체의 성명을 광고로 실어줬습니다. 반면에 이제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사설 2건을 포함해서 총 7건의 보도를 했고, 이제 비판적인 내용이 실렸습니다. 동아일보도 비판의 내용을 담은 기사를 싣기는 했는데요. 사실 정치권의 반응을 짧게 전하는 수준이어서 약간 발언의 중요성, 문제성에 비교해서 좀 걸맞지 않게 보도를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광훈 목사는 언론의 도움이라고 해야 되나? 언론을 통해서 지금의 영향력을 갖게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교회는 어느 것보다 철저하게 방역을 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반헌법적인 방식으로 교회를 폐쇄하고 예배를 제한했다. 그리고 정부가 중국 관광객을 허용하는 바람에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됐다. 이런 내용의 입장문 광고입니다. 여기부터 팩트가 틀렸어요?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해서 여러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강행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광복절 집회 등을 통해서 대규모 감염에 영향을 끼친 점도 방역당국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방역 조치는 기독교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단계별 방역 수칙에 따라서 대면을 비대면 방식으로 바꿀 것을 모든 종교에 요청을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요청을 받아들여서 천주교나 불교, 원불교는 미사나 법회를 중단을 했었고요. 근데 교회는 강행을 했던 거죠.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은 3월에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 배경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과는 사실 연결점이 없어요. 근데 그 입장문에서는 중국인 입국을 허용해줬기 때문에 신천지 대구에서 코로나가 확산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정보들로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외에도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할 때는 적극적 감정 행위가 없었다라고 했는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은 불법 행위가 나오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불법 행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대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주장으로 보기가 어려운 게 너무나 명백한 거짓을 기반으로 한 주장들이라, 이런 부분은 광고를 하더라도 사실 신문이 책임 있게 걸러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서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국내 유일의 언론 자율 감시 기구입니다. 언론인들이 직접 뜻을 모아서 만들었다는 건데요. 네. 언론의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감시를 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방통위 같은 경우에는 위원을 구성할 때 대통령이 일정 부분 관여를 하는
네.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신문윤리위원회는 언론인들이 직접 스스로 한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언론이 국가기관 등으로 규제를 받을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가 좀 침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은 우리 스스로 감시를 열심히 하겠다 해서 이거를 만들었고, 이제 우리가 언론에게 표현의 자유를 이제 보장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단체인 것이죠. 그래서 신문윤리위원회는 신문 광고 윤리 강령도 제정을 해두고 있어요. 네. 1976년부터 제정을 해뒀는데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독자에게 이익을 주고 신뢰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신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되고,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실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언론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체적인 준칙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만 보면 기준이 좀 모호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문윤리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게 이제 사안별로 맥락을 고려해서 네. 그것을 규제해야 되는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적재 지적을 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할 것은 신문윤리위원회가 상당히 공적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공적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한 해에 7억 5천만 원의 규모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적 지원도 일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의 위험을 초래할 만한 이런 광고가 나올 경우에는 어떤 제재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서 이제 지난 광복절 집회에도 이번에도 이런 광고가 실리게 된 것이죠. 정책 모니터 팀이 지난 8월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각이 됐잖아요. 이게 그때 기각 사유가 뭐였을까요? 가장 핵심적인 게 이 광고가 의견 광고라서 제재 대상조차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냥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제재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 그 집회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 비판의 내용에 대해서 윤리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의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집회의 적법성과 통제는 법원과 관계당국이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언론사 내부에서 판단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만 있었고요.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한 부적절한 광고를 언론이 스스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심은 사실 찾기 어려웠습니다. 네, 또 오늘 소개한 광고 3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문윤리위원회에 불만 제기서를 제출한 상태이거든요. 이미 제출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할지 회원분들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